안녕하세요. 네, 박영희 교수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138차 과학기술문화융합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 일단 파워포인트를 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 3달 전쯤에 새창 출판사로부터 그 책 집필에 관해서 요청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메타버스 주제로 이제 책을 집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탈고는 끝났고 이제 그 12월쯤에 이 책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해서 12월에 출간될 그 책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얘기를 들으셔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구성 기술이나 요소 그리고 또 미국 단체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산업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 적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별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 있는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교양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에 의해서 놀랍게도 1992년에 최초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설 원문을 살펴보겠지만 이 소설 안에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소설을 기반으로 많은 그런 애플이나 그리고 그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소설을 기반으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 영화를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소설의 원문인데요. 소설의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3D 기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3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지고 고글과 이어폰에서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 세계로 인해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원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메타는 이제 그리스어로 초월이라는 뜻이고 유니버스는 세상이라는 뜻인데 컴퓨터를 통해서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티븐 스틸버그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이렇게 붙은 이제 집들 이게 하나의 집들인데 2045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미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그 동네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주인공은 이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10대 청소년이고 이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피자 배달을 통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저소득 계층의 이제 청소년이지만 이 고글과 그 글러브를 착용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서는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악당이랑 싸우면서 세계를 그 올바르게 바로잡는 그런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고 두 가지 모습 다 본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대로 또 다른 현실이 되는 그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내용이 이제 이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성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접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현실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기술을 통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현실과 그대로 닮아 있는 컨텐츠와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야 메타버스가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속화 연구재단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적용 대상과 그 초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그리고 또 사람의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계기로 그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하는 라이프 로깅, 그리고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그 가상 모델의 정보를 확장한 거울 세계, 그리고 아바타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가 확장된 가상 세계, 이렇게 4가지의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한번 통해서 이제 여태까지 진행된 그런 메타버스를 살펴보면, 사실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갑자기 나타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각각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 이전부터 우리가 이미 접하고 사용했었던 그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제 그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92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시점별로 제가 이제 그 여태까지 그 나타났던, 그리고 서비스가 현재도 제공되고 있는 그 플랫폼을 봤을 때, 메타버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상 공간에 참여를 해서 뭐 소통을 나눈다든지, 그리고 뭐 집회를 나눈다든지, 그런 개념인데, 이미 그 기술은 1995년에 메리디안 59라는 3D MMORPG 게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봤을 때는 그 개념으로서 메타버스가 이미 95년도 이미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가상 공간에서의 그 사람이 그대로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98년도에 이미 사이버 가수 아담이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대체하고 또 나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1999년도에 이미 싸이월드가 우리한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활을 온라인상에서 재현하고 또 그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 속에서 그대로 또 다른 현실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공간은 2000년도, 2003년도에 심지와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런 게임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강현실도 2016년 포켓몬고에 나타났고,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제페토가 2018년도에 나타나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이 게임형과 SNS형 그리고 업무형 교육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게임형으로는 대표적으로 로블록스나 디센트럴랜드, 어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형태로 나타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 이프렌드, 그러니까 페이스북, 기존의 페이스북 말고 3D로도 만들어진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큘러스를 착용하면 이 페이스북도 역시 3D로 변화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것과 이프렌드, 제페토가 SNS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상의 온라인 그 공간에서 업무나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게더타운과 호라이즌 같은 경우가 업무형 교육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은 참여자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4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10대의 70% 이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개 국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블록스는 게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아이템을 판매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개방형이어서 누구나 다 로블록스에서 제공하는 게임 개발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판매도 가능한 그런 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카지노 회사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카지노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 거래도 가능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그 구글의 어스 그 지도를 그대로 따와서 그거를 쪼개서 사람들한테 마치 땅을 팔듯이 그 부동산을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다가 본인의 땅에 현실과 똑같이 건물을 지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면 현실이랑 똑같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도 창출이 가능하고요. 이더리움으로 이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는 화폐로 또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Z에서 만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올해 전 세계 35개국에서 무료 다운로드 1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는 휴대폰으로만 이제 서비스가 모바일로만 제공이 되는데, 카메라로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면 자동적으로 아바타가 이제 생성이 되고, 이 제페토의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과 좀 차별이 되는 것은 아바타를 굉장히 섬세하고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10대, 20대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자신의 얼굴이나 그런 그 외모 같은 거를 이 아바타를 통해서 꾸미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예인들 닮은 그 아바타 만들기 대회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좀 다른 그 플랫폼이랑 다르게 디자인과 아바타 그 생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아이템을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것은 업무용으로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데요. 페이스북은 이제 오큘러스를 이전에 M&A를 통해서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큘러스의 VR 헤드셋을 착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아바타가 회의룸에 참여해서 그 사용자의 행동이 구현이 되고, 자신의 그 업무 공간이 그대로 가상 공간에 구현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호라이즌 워크룸을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유튜버가 이제 직접 오큘러스를 끼고 호라이즌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현한 건데요. 이게 그 오큘러스라는 고글을 착용하면 자동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워크룸에.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손이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도 그대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재현이 되고요. 컴퓨터랑 연동이 돼서 내가 현재 그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 공간 안에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실에서 보고 있는 컴퓨터가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참여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펜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 필기를 하는 모습이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제 현재 이 정도 기술까지 지금 페이스북이 이제 만들어 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좀 더 디테일화해서 정말 그 업무용과 사무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게 페이스북의 현재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 메타버스가 현재 산업계에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와 회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디지털 뉴딜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고 문체부나 뭐 세종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요즘 비대면 시대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한 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서울시 메타버스라는 회의룸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시민들도 참여하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이제 좀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대학 축제 같은 거나 신입생 입학식 같은 거를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이제 캠퍼스를 구현을 해서 신입생들을 아바타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는 신입생의 70% 이상이 2021년 메타버스 대학 축제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비대면이어도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향대학교는 이번 학기 지금 현재 교양 강의를 이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제 유도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고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제 증강현실 기반의 도구를 사용해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현재 모바일에서 진행되는 대출 업무라든지 예금 이체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할 거라는 계획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이제 법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대출 업무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그대로 뭐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은행 본사 같은 거를 구현을 해서 신입사원 업무 진행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업무는 아니지만 어떤 서류 업무나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이 플랫폼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스2라든지 업랜드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에 이제 구글 어스의 지도를 그대로 따와서 그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청와대도 사고 뭐 미국의 펜타곤도 사고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웃돈을 주고 이제 가상화폐를 팔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방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것이 다른 회사들보다 누구보다 이제 좀 선점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요. 실제로 메타폴리스라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본사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본사는 서초동에 있는데 올해 6월까지가 그 건물의 계약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아예 이 메타폴리스라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 직원을 출근시켜서 이 공간 안에서 업무를 하고 그 출장이 필요한 직원들 20%만 그 거점 기관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워킹 원격 근무 체제로 완전히 더 전환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건설 분야를 살펴보면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런 건설 회사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조금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자재 같은 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보여지게끔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설비, 전기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뭐 레인지 로봇 자동차 제조 회사라든지 보잉 항공사 같은 경우도 어떤 배선 전기 작업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증강현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H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에 배송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증강현실이 구현된 글라스를 이제 끼면서 창고 내의 정보를 이 글라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파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나 어떤 물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 이 글라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검색 시간도 감독이 되고 그리고 패킹하는 시간도 줄여지면서 물류율이 15%나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나토탈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원격 협업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만약에 어떤 부품이나 그리고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전문가를 이제 뭐 해외에서나 뭐 멀리서 이렇게 불러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해외에서 그 불렀을 경우에는 뭐 2주간 자가격리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이 증강현실 원격 협업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이걸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를 하고 어떠어떠한 걸 고쳐라라고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서 출장 비용도 감소할 뿐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뭐 출장비 절감이라든지 작업 생산성도 굉장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의료 계통에서도 이 증강현실 기반의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해부학 정보를 그 시각화해서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해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체의 신체를 그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문화 융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문화 쪽에서 좀 예술이랑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좀 살펴보면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의 그 주요한 작품들을 가상 공간에 서비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실제로 현재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이제 그 그림을 감상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그 건물이 이제 구현이 되고 세미나룸이 이렇게 열려서 그 안에서 또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을 사람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디지털 휴먼을 이제 잘 만들어서 아예 사람이랑 혼성으로, 뭐 혼성이라고 하면 예전에 남자 여자 이렇게 혼성 아이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휴먼과 인간의 합성으로 아이돌을 그 결성을 해서 데뷔를 시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수들이 이제 신곡 발표를 뭐 종합운동장 이렇게 커다란 이제 대형 그 무대 위에서 발표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무대를 만들고 전 세계의 팬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BTS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흥행을 끌었고요. 뭐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도 아예 그냥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통을 하기 위한 가상공간 컨텐츠 제작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선거 활동을 이 메타버스에서 했듯이 어,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공약이라든지 유세를 이 공간 안에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도 제페토에서 같이 이렇게 그 자신의 그 공약집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내세우면서 10대, 20대의 젊은 그 유권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도비는 세계적인 미술품, 고동품 경매 회사인데요. 이제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디센트럴랜드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이제 그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예술품을 이제 전시를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안에 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아래 보시다시피 그 미술품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감상이 될 수 있고, 또 정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하면 이 작품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온라인 상으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지금 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현실과 좀 비슷하게 이제 구현이 되려면 아무래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팀쿡 같은 경우는 이 두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을 했고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언급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칭하는 그 XR이라는 연장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룡 기업들은 이 VR과 AR 기술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흡수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VR 벤처 기업들을 M&A를 해서 이제 통합했고요.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이 두 가지 벤처 기업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을 흡수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요즘 출원되는 그런 기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뭐 글라스라든지 증강현실이 구현 가능한 글라스라든지 그리고 실제 촉감과 비슷한 그런 장갑 같은 거를 특허 출원을 지금 하면서 그 메타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스타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아래 화면 그림에 보시는 게 거울 앞에 이제 한 남성이 앉아 있는데요. 이 거울에서 보이는 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마치 상대방이 실제로 앉아 있지 않지만 앉아서 대화를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실시간 압축 기술 이런 거를 통해서 마치 사람과 멀리 있어도 대화를 하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앞면만 아니고 뭐 옆모습도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미국 사례만 가지고 온 것 같아서 중국 사례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 1위 회사인데 또한 이제 투자 회사로도 텐센트 홀딩스라고 해서 투자 회사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최근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위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10위권 기업을 보니까 에픽게임스라는 회사의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포트나이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증강현실과 미러월드를 개발하는 스냅이라는 회사의 12%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센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QQ 메타버스라든지 왕자 메타버스와 같은 상표권을 등록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봤을 때 텐센트 역시도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메타버스를 주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앞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판매라든지 광고 수익, 각종 수수료나 구독료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타버스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오픈 시장이면서 생산자가 동시에 참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참여자가 또 동시에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개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는데요. 이런 오픈 시장과 프로슈머의 효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사업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룡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이렇게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과 그리고 또 법안 제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자체적인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달러로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이 두 기업, 그 두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다른 플랫폼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화폐라든지 또 이제 향후 또 기존에 그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래에는 이 실물 경제와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도입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여기 이제 그 참여하고 계신 그 전문가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30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40대 이상이실 것 같은데, 사실 40대 이상 그 분들께서는 메타버스가 그냥 게임 같은 거 아닐까, 이게 과연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앞으로의 그 소비자나 앞으로의 생산자는 MZ 세대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메타버스가 현실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도 초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1980년생이라고 하면은 나이로는 지금 현재 나이는 42살이에요. 42살이면 기업에서는 뭐 과장급 정도 이렇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뭐 생산을 하고 또 소비도 하는 세대인데, 이 밑으로 세대들은 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기기를 어, 굉장히 사용하고, 또 소통이나 그리고 뭐 소비, 뭐 물건을 구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현실에서보다는 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이제 그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유튜버라든지 본업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직업을 가진 그런 엔잡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엔잡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역시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크몽이라든지 타링이라는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판매하고 또 이제 그 소비자 연결이 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이제 본인의 본 모습이 있고 또 그 다른 뭐 회사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나와는 현실과는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그 디지털 휴먼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광고 업계에서 신인 연예인을 발굴하기보다는 이 디지털 휴먼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광고에 채용하는 거를 더 관심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도 발달하기도 했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연예인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이제 여성들의 그 데이터나 뭐 얼굴, 외모, 웃음, 표현, 표정 이런 것들 다 밀집하면 해서 요거를 만들면 거의 사람이랑 유사한 모습으로 그 디지털 휴먼이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 광고에 로지라는 그뭐 김래아라는 그 디지털 휴먼이 등장했는데, 처음에 이 광고를 접한 사람들은 이게 신인 연예인인 줄 알고 막 정보를 찾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가상 공간의 인물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하나의 상담원을 이 디지털 휴먼을 고용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게 좀 더 개발이 되고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되면 사람을 대체하는 디지털 휴먼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휴먼과 공존하는 우리가 시대가 올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도라든지 뭐 성희롱 문제 이런 그런 디지털 문화에게도 적용되는 성희롱 문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정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제된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더 이상 이제 현실에서의 직업뿐만이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요. 이 샌드박스라는 거는 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에서 정의해놓은 그 기업 그 직업군을 보면 창작, 플레이, 탐험, 거래, 커뮤니티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새로운 직업이 많은데요. 뭐 아바타 뭐 의상 디자이너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는 카지노에 근무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해서 현실과 다른 가상 공간에서 직업을 갖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진정한 그런 인간관계를 또 구축하고 또 가정문 안에서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확실한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숨기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능력을 통한 가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메타버스가 정말 미래의 현실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도 뭐 논란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짧지만 길게 그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으셨네. 이건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질문도 하시고 같이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 누리호 이제 발사에 뭐 언론에서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너무 인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제 그 발사한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리호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누리호가 가지고 있는 성능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였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주 초대형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서 첫 번 시험 비행에서 이렇게 거의 완벽한 이런 성능을 나타낸 거는 참 저는 대대적인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쪽 분야 그 전문가로서 조금 첨언을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그 대단한 작품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역시 그 우리 그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이 정말 참 뛰어나다 하는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뭐 우리 이사장님 뭐 하여튼 이 과학기술계에 그 근무하셨던 특히 그 과학기술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그 거의 한 3조 원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업성도 없는 분야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거의 한 30년 동안 3조 원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큰 성과고 저는 쾌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꼭 그 감사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컴퓨터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노트북으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It's a place with the limits of reality. 메리 의원님 뭐 질문 있으신? 우리 최 원장님 누리호 시험 발사 말씀해 주셔서 뉴스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건데 이거는 오늘 저희 백 박사님하고 약간 다른데 최 원장님 먼저 말씀하셨기에 그 46초인가요? 그 먼저 그렇게 연소돼 가지고 했다는데 그 46초의 오차는 왜 생긴 건가요? 너무 설명이 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조심할까요? 이거 지금 그 강의하신 분한테 신뢰되는 말씀. 괜찮습니다. 네네네. 모두 다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사실 그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단하고 2단은 거의 그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거든요. 수직으로 발사가 돼서 계속 이렇게 이제 경사 각도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3단이 그 연소가 끝날 때쯤 되면 이 로켓이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평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이 되고 또 이제 이게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추진제가 막 그 연료 탱크 속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형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경험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3단의 초창기만 해도 이게 한 250km에서부터 700km로 계속 수직 거의 경사로 해서 올라가는데 나중에 한 1분 정도는 거의 그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그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서 그 무중력 상태 비슷한 것들이 생겨서 추진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외국의 발사체 개발에서도 이제 많이 그 초창기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라 제 생각에 뭐 이 부분은 뭐 곧 그 수선이 가능하고 저는 첨서 조금 그 첨언을 드리면 첨서보다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사실 왜냐하면 꼭거기 1.5톤짜리 위성을 실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위성도 아니고 그 쇳덩어리인데 사실 그 첫 번째 시험 발사하는 이런 로켓이 100% 성능을 그 만들어 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여기 더미로 실는 것도 한 1톤 정도짜리만 실었어도 뭐 충분히 그냥 궤도에 진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너무나 시험 발사를 하는데 성능이 완벽하게 나올 거로 예상을 한 항우연 과학자들의 욕심이 좀 과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궁금한 것도 제가 옛날에 과기부 출입해서 잘합니다. 우리 황 기자님. 네, 서울신문에 계셨었죠. 네네네. 궁금한 게 많아서 근데 네. 나중에 이제 좀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오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뭐 메타버스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백 박사님 오늘 정리가 너무 잘 돼서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었던 그런 기술이 다 있었던 거고 서비스도 그러고 보면은 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존에 있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그러니까 뭐 프레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났는데 가장 달라진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인들이 그 기술을 이제 대중화의 단계로 간 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사람들하고 친숙해지면서 기존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일반인들이 다 참여하는 거라고 제가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해하신 대로 그 기존의 기술들은 계속 이렇게 서서하게 개발이 되면서 그것이 현실에 이렇게 그 융합이 되는 그런 단계에 속해 있다면 현재는 이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탄생이 되면서 마침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촉진된 그런 개념이고 극대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까 이제 현재 연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아까 뭐 제도 윤리 데이터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있고 있다, 뭐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보통 그 기술의 발전이 제도가 못 따라가는 그 속도가 많이 뒤처지는 그리고 혹은 기술이 앞서가면 제도가 그것을 가로막고 발전을 가로막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지금 실제 사례로 이제 이루다라는 디지털 휴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루다는 디지털 휴먼이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의 질문도 이제 응대를 네. 하고 그리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런 디지털 휴먼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이루다라는 그 디지털 휴먼이 이제 여성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성희롱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대화가 오갔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클린한 그런 소통 시스템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이것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뭐 윤리적인 기준이라든지 법적 처벌 기준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성희롱의 대상이 사람으로만 이제 좀 이어지고 가상 인물에 대한 거에는 그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일단은 현재 대두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응대를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인공지능이 형성이 되는데 대답을 할 때 정말 적절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그 1인자가 있는데 산업계나 뭐 일상생활에서 그 정확하게 그 적합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클린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정제된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정말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런 그 남아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사례가 혹시 없었는지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그 시각교류 인체감각 솔루션 사업단 그 이사장을 12년 했죠. 12년하고 며칠 안 됐어요. 그 사업단 폐쇄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해산했어요. 해산. 청산도 하고. 지금 그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AR, VR, 그 다음에 MR, 뭐 XR, 그 다음에 글로브 기술, 그 다음에 고글, 뭐 다 거기 그 파트 기술로 다 있고, 실제로 피스 다 그거를 사업하겠다고 벤처 차려서 나간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그 사업단에 속한 연구자들, 그러니까 기술은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백 박사 말씀한 대로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누가 적용하는 기술이 뭐 완벽한 기술이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발전할 기술이고 기존 기술 가지고 구현하는 것인데 기술과 환경과 그리고 비즈니스 이게 딱 삼각형이 맞아야 되고 그게 구현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 가진 사람이 그 기업 실현하는 문화 다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하는 문화 다르고 또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문화 또 다르고 해가지고 이게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기술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짝지어서 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 문화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원제도 문제보다는 지원제도 쪽에서는 오히려 그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저희가 뒷받침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아예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가상 공간에서 가상 공간, 뭐 가상의 인물, 예? 그러니까 뭐 아바타의 권리, 뭐 하다못해 우리 뭐 이런 이 암호화폐 이렇게 이제 가상의 것에 대한 가상의 물건에 대한 저희가 취약하고 그런 거는
유럽이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철학적인 그런 기반을 쌓고 그 철학의 발전 위에 기술이 같이 만나가지고 구축했던 문화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더 큰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메타버스 안에 나오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 사이버 선언이라든지 사이버 펑크 문제라든지 크립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철학적 기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나 제도로도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남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맨날 이제 뒤따라가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문학이나 이 문화예술 쪽에서의 그 솔루션이 먼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기술의 문제보다는 이쪽 분야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신경 못 쓴 건 사실이지만 막는 건 없어요. 막는 건 없는데 준비는 안 돼 있는 것이.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유럽 같은 경우 진짜 그런 그 철학적인 기반 위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용하고 문화가 자리 잡을 그런 기반이 되어 있던 거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네요. 우리는 기술만 먼저 앞서가고 그 아직 문화적인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백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루다 같은 경우는 그 이루다 자체가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팅에다가 올리는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딥러닝을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물론 윤리적인 그 바탕도 없고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대비도 못하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안 돼 있고 철학적 기반이 좀 미숙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역시 네 감사합니다. 백 박사님. 네, 백 박사님. 저도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의하는 모습이 꼭 이루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화면이.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그 박영일 장관님 이야기하신 거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가 최근에 와서 ESG 경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ESG 경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가버넌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부터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어요. 네. 왔는데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부의 편차가 너무 커지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면서 기업들도 ESG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됐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ESG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그 박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의 조성, 메타버스가 굉장히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보급될 수 있는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이 막 뛰어들 수 있고 편리함과 수익성이 좋은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환경을 만들려면 정부는 뭘 해야 되고 기업은 뭘 해야 되고 각 개인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저 메타버스가 사실은 앞으로 이제 뭐 정말 현실을 대체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더 계속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사람의 기술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삶을 좀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말씀하신 대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부, 기업, 개인이 다 각각의 역할이 아니고 서로가 더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자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은 컴퓨터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이런 환경 같은 것도 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소외 계층에서는 컴퓨터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 지금 기업에서는 고글이라든지 다양한 장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현실에서 소외계층들이 과연 그걸 장비를 살 수가 있을까? 그거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런 개인들, 소외된 계층들한테 이 장비를 이렇게 좀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육, 기술 교육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에서 지금 이제 그 보는 사례와 같이 그 승자 독식 구조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윈윈 게임이다 보니까 첫 진입한 시장을 다 그 잠식한 그 특정 기업만이 모든 그런 산업을 좀 지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어떤 그런 산업군은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태계가 이제 건전하게 유지되는 골고루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정부가 저는 개인이나 기업은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에 좀 한 가지 제안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메타버스 하니까 메타버스 응용 분야에만 전부 다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도 메타버스 응용 분야에도 퍼붓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은 안 했었어요.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왜 응용 분야에다가 저기 해가지고 기술의 발전 없이 예전에 있던 거 전부 다 카피해가지고 그러면서 기업이 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어찌됐든 간에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갈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MZ세대가 이제 이 사회의 주력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40% 넘었다 하더라고요. 유권자에. 그러니까 주역이 되고 있고 MZ세대가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지 갈 거다. 이제 그런 예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 학생들 제가 이제 벤처 수업을 해서 무슨 야 벤처 아이디어 같은 걸 한번 내봐라 라고 이제 과제를 주면 그 중에 반이 메타버스에 관한 것들이에요. 벤처 아이템.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게 분명히 자기들 때에서의 공감대가 있는 수요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상당히 계속 갈 거다. 다만 우리가 싸이월드처럼 뭘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제대로 이제 비즈니스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선도의 위치를 다른 아이디어에 뺏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민경창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이로운 감독님 아주 미국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제 다른 회의 때문에 갔다가 늦어졌는데 제가 듣지는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박영일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하나의 유행 그저 재미로 좀 유행하다가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쏠림 현상으로 또 가고 우리 계속 뒤쫓아서 이러고만 갈 건지 근본적으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고민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지를 미리 생각하는 이걸 비추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앞으로 나가야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쏠림 현상으로 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더 새롭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자꾸 AI도 들어오고 이게 메타버스도 들어오고 이러면
인간이란 게 뭔지, 인간들과의 관계라는 게 뭔지, 우리가 미래의 다음 세대에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끌려다니고 또 인간이 더 파괴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용어가 뭐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인간이 너무 종속화돼 버리고 그래서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과학기술에 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건 좋지만 그것이 오는 사회적인 영향, 인문학적인 영향, 이런 문제도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들.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하여간 뭐 백박사님 뭐 좋은 공부를 많이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저기 하고 고맙습니다. 백박사님도 여기 좀 자주 이 좋은 제안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제 다음에 우리 논의할 자료에도 있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